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고작 닷새 만의 일인데요. 매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 속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은 언제일지, 또 우리 방역 체계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9만에서 1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하루 만에 단숨에 17만 명으로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확산세 교수님 혹시 예측하셨어요? 네, 지금은 유행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유행 곡선의 예측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만, 유행 곡선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소폭 완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신호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는 언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유행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예측했던 것들에 비해서 전파 능력이 약 5에서 6%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유행 곡선의 정점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정점에서의 크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 정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정점이었을 때 확진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네. 기존에 예상했던 유행 정점이 3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3월 22일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약 10일 정도는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유행 정점에서 확진자가 23만에서 24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정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고 검사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주변에 지인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어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확진자 중심으로 좀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후속 대책에 대해서 연락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말은 보건소나 일선 행정 인력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말인 거고요. 지금은 현장에서 사실상 집계 정도 말고는 대부분의 기능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지금 파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좀 임시 방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행정 역량이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달 한 달 정도를 잘 버틴다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3월 한 달 버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 동네 병의원이 재택 치료자 비대면 진료도 보고 검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진료는 사실상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매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재택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배정받는 환자가 매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일선 진료의 영역 말고도 중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지금은 많은 병상을 중증환자 진료용으로 비워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행 정점에서부터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중환자의 정점이 오는데요. 중환자의 정점에서 다른 중환자를 진료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가 확산세를 도리어 키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분은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의 문제가 있고, 이 위험성의 문제라는 것이 확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는 대안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속 항원검사라도 써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국민들에게 검사 방법이 변했다라는 것들은 알려드렸지만, 네. 검사 방법이 변했다라는 것이 방역 전체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료인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검사가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피해는 감당하자라는 전략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 PCR 검사라든지 아니면 검체 채취 방법을 바꾸는 방식들도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나오는 상태이고 하루에 진단 검사가 60만에서 70만 건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네. 그것도 역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이외에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택 치료를 두고 일각에선 재택 방치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재택치료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에서 격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 격리하는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부의 관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지금의 재택치료 전략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의학적인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 의학적인 고위험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방역당국 관계자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지만 현상을 그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대유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의 대유행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이행이나 완화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유행세가 급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유행의 규모나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에 있어서도 지금의 상황에 부합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위기 관리에 조금 더 메시지에 중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오늘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예고를 했는데요. 이런 지금 이제 그 5세에서 11세면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이런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것인지 또 지금 혹시 시기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빠른 것인지 좀 늦은 것인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린아이에 있어서도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온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접종을 권고할 때는 명백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의 접종 스케줄 상으로 본다라면 유행 정점이 사실상 지나가고 나서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결정이 그래도 늦었지만은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소아당뇨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하기 때문에 접종의 길을 빠르게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합니다만 네. 고위험군 환아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결정을 빠르게 했더라면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백신 맞추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접종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예. 그래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도 가장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백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알려진 심근염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 이외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물론 모니터링이 면밀하게 필요하겠지만 네.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할 정도로 우려하진 않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큼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에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아 대상으로 백신 접종하고 있나요? 네,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접종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접종 연령에 특히 고위험군 환아에게 접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종 연령을 빠르게 내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3660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12세 이상 3차 접종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네, 아직까지 12세 이상의 3차 접종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존재하진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의 백신 접종의 효과라는 게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는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사망과 중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접종 권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만으로도 사망과 중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연구나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660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3월 2일에 개학을 하잖아요. 일제히. 지금보다 확산세 학생들을 통한 확산세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개학 자체가 유행 규모를 더 급격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학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정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학을 통해서 유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유행 기간 동안은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학교라는 관리된 틀 안에서 감염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되게 놔둘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결손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1학기 중에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유행 정점이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정도에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은 교육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의 위기가 끝난다면 저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 정상적인 등교의 전제는 아이들이 증상이 있을 때 학교에 오지 않을 수 있는 여건과 진단검사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내의 방역에 있어서는 이미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초 수칙을 잘 지키는 정도가 강조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교육부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선제검사하도록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배부해서 매주 2회 검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 검사는 코를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침을 이용한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방식을 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의 진단검사 역량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할 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액 PC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내 허가 절차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술의 개선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